오즈의 마법사 두 번째 시간. 겁쟁이 사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노란 벽돌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울창한 숲을 걸어갔어요. 숲속에서는 이따금 무서운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문득 으르렁 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앞발을 들어 허수아비를 후려쳐서 그 자리에 쓰러뜨렸어요. 다음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철 나무꾼을 공격했는데 나무꾼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사자가 토토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자 도로시가 재빨리 사자의 코를 후려쳤어요. 너처럼 큰 짐승이 이렇게 작은 강아지한테 덤벼들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사자는 얻어맞은 콧등을 문지르며 말했죠. 사실 난 정말 겁쟁이란다. 도로시가 물었어요. 넌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됐니? 나도 몰라. 다른 동물들은 내가 용감한 줄 알지만 나는 언제나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너무 슬프고 불행하단다. 심장병이 아닐까? 양철 나무꾼은 이렇게 묻고 나서 말했어요. 심장병이라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야. 그건 너한테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오즈 마법사에게 두뇌와 심장을 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길이라고 사자에게 말해주었죠. 나도 오지에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해야겠어. 언제까지나 겁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 좋아, 함께 가자. 도로시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났을 때 겁쟁이 사자와 토토는 단짝이 되어 있었어요. 숲속의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지낸 도로시 일행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이 끊기고 계곡이 나타났어요. 까마득히 깊은 계곡 밑에는 뾰족한 바위들이 잔뜩 쏟아 있었어요. 아, 어떡하면 좋아? 도로시가 힘이 빠져 주저앉자 사자는 거리를 가늠해 보더니 말했지요. 내 등에 하나씩 타고 건너뛰면 되겠어. 바닥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몸을 가진 허수아비가 제일 먼저 탔어요. 사자는 몸을 훌쩍 날려서 계곡 건너편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다시 계곡을 건너온 사자는 토토를 품에 안은 도로시를 건네주었고 마지막으로 양철 나무꾼을 태우고 계곡을 건너갔습니다. 계곡 너머 숲은 더 빽빽하고 거칠어졌어요. 사자가 벌벌 떨면서 말을 했어요. 이곳은 무서운 칼리다의 숲이야. 칼리다는 곰의 몸뚱이에 호랑이 머리를 한 괴물이야. 발톱은 길고 날카롭지. 눈앞에 계곡이 또 나타났어요. 이 계곡은 사자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었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의견을 냈죠. 저 큰 나무를 건너편으로 쓰러뜨리면 건널 수 있겠어.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양철 나무꾼은 날카로운 도끼로 큰 나무를 찍었어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진 나무는 골짜기에 가로누워 외나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도로시 일행이 이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으앙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칼리다야, 빨리 다리를 건너야 해. 토토를 품에 안은 도로시가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양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섰어요. 맨 뒤에 있던 사자는 뒤돌아서 칼리다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도로시 일행이 모두 외나무 다리를 건넜을 때 괴물들도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허수아비가 재빨리 소리쳤죠. 외나무 다리를 잘라버려! 양철 나무꾼은 잽싸게 도끼를 휘둘렀어요. 칼리다들은 비명을 지르며 외나무 다리와 함께 골짜기 밑으로 떨어졌어요. 휴, 끔찍해. 아직도 심장이 콩닥거려. 겁쟁이 사자의 말에 양철 나무꾼이 슬픈 듯이 말했어요. 아, 나도 콩닥거릴 심장이 있으면 좋겠어.
오후가 되자 넓은 강이 나타났어요. 강 건너편에 노란 벽돌길이 이어지고 풀밭에는 아름다운 꽃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이번에도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나무를 잘라 뗏목을 만드는 거야. 모두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자. 솜씨 좋은 양철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서 밤이 깊도록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뗏목을 탄 도로시 일행은 장대로 강바닥을 짚으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 한가운데 이르자 뗏목은 빠른 물살을 타고 자꾸만 아래로 떠내려갔어요. 강이 너무 깊어서 장대도 소용이 없었죠.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이대로 떠내려가면 악한 마녀가 사는 서쪽 나라로 가게 될 거야. 그런데 허수아비의 장대가 그만 강바닥에 콱 하고 박혀버렸어요. 그 바람에 허수아비는 장대에 매달렸고 뗏목은 그대로 흘러가 버렸어요. 불쌍한 허수아비는 장대 끝에 매달린 채 강 한복판에 남겨졌어요. 모두 안녕. 잘 가. 허수아비가 소리치자 뗏목을 탄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뗏목은 점점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어요. 안 되겠어. 내가 뗏목을 끌고 강 건너로 헤엄쳐 갈게. 너희들은 내 꼬리를 단단히 잡아. 사자는 강물로 뛰어들었어요. 사자가 건너편 강 기슬에 향해 헤엄을 치자 뗏목은 서서히 강기슬 쪽으로 끌려갔어요. 뗏목이 강기슬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도로시 일행은 노란 벽돌길이 나올 때까지 강 기슬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꽃과 나무와 찬란한 햇빛이 아름다웠어요. 허수아비가 함께 있었다면 더없이 행복했을 것이었어요. 이윽고 허수아비가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장대 위에 매달린 채 강 한복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는 무척 외롭고 슬퍼 보였죠. 도로시 일행은 강기슬에 주저앉아 안타까운 눈빛으로 허수아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날아가던 황새 한 마리가 물가에 내려앉았어요. 도로시는 황새에게 허수아비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았죠. 사자가 말했어요. 허수아비가 너무 무겁지 않다면 내가 구해줄게. 무겁지 않아. 허수아비는 지프로 만들어졌거든. 제발 부탁이니 허수아비를 구해줘. 황새는 발톱으로 허수아비의 어깨를 움켜잡고 도로시 일행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다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길 양쪽에는 아름다운 꽃이 뒤덮여 있었죠. 특히 탐스럽게 피어있는 새빨간 양귀비 꽃은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어느덧 도로시 일행은 드넓은 양귀비 꽃밭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었어요. 꽃향기는 너무 짙어서 오래 맡으면 잠이 들게 되고 잠든 사람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로시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마침내 도로시는 양귀비 꽃밭에 주저앉아 잠들고 말았어요. 토토도 그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자가 말했어요. 도로시를 이대로 두면 죽게 될 거야. 나도 졸리기 시작해. 다행히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독한 꽃향기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얼른 이 꽃밭에서 도망쳐. 도로시는 우리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갈게. 하지만 무거운 네가 잠들면 우리는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 사자가 재빨리 달려나갔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둘이 손가마를 만들어서 잠든 도로시와 토토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한참이나 계속되던 죽음의 꽃밭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꽃밭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 사자가 잠들어 있었어요. 꽃향기가 너무 독해서 결국 쓰러져 잠들고 만 것이었어요. 양철 나무꾼이 슬퍼하며 말했어요.
사자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를 강기스로 데려가 부드러운 풀밭에 가만히 눕혔어요. 산들바람이 도로시의 잠을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양철 나무꾼은 살쾡이에게 쫓기는 작은 들쥐를 보았어요. 양철 나무꾼은 가엾은 들쥐를 도와주려고 살쾡이를 죽이고 말았죠. 곧 멈춰선 들쥐는 양철 나무꾼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나는 이 들판에 사는 들쥐들의 여왕이오. 들쥐는 목숨을 구해준 보답을 하고 싶으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을 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양귀비 꽃밭 속에 잠들어 있는 사자를 구해줘. 사자라는 말에 여왕 들쥐는 화들짝 놀랐지만 허수아비는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사자는 겁쟁이야. 게다가 지금은 깊이 잠들어서 무서울 게 없어. 여왕 들쥐는 부하 쥐들 수천 마리에게 밧줄을 하나씩 가지고 모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동안 양철 나무꾼은 재빨리 나무를 몇 그루 베어 수레를 만들기 시작했죠. 나무 줄기를 다듬어서 큰 판을 만들고 굵은 나무 토막을 잘라서 바퀴도 4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들쥐 수천 마리가 저마다 입에 기다란 끈을 하나씩 물고 몰려들었어요. 이때쯤 도로시는 긴 잠에서 막 깨어났어요. 허수아비가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도로시에게 설명을 하고 위험 있게 서 있는 여왕 들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이 들쥐들의 여왕님이셔. 여왕 들쥐와 도로시는 곧 친구가 되었어요. 들쥐들은 가져온 끈 한쪽을 수레에 묶고 다른 쪽은 목에 걸었죠. 그런 다음 모두 힘을 합해 수레를 끌고 사자가 잠든 곳으로 갔어요. 들쥐들이 있는 힘껏 사자를 수레에 싣자 여왕은 재빨리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꽃밭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들쥐들도 잠들게 되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고 사자는 푸른 들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왕 들쥐는 떠나기 전에 도로시에게 호루라기를 하나 주면서 말했어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나를 부르렴. 힘 닿는 대로 도와줄게. 고마워. 도로시 일행은 한동안 강가에 앉아서 사자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에메랄드의 시의 오즈. 잠에서 깬 사자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며 말했죠. 자, 어서 에메랄드 시로 가자. 일행은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초록색 풍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이곳 사람들은 모두 밝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죠. 도로시 일행은 도중에 어느 친절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도로시가 마법사 오즈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하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오즈는 위대한 마법사란다. 마음대로 둔갑할 수 있어. 코끼리나 고양이가 되기도 하지. 어떤 사람에게는 선녀나 요정으로 나타나기도 해. 하지만 오즈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몰라. 이튿날 도로시 일행이 길을 나서고 머지않아 초록색 하늘을 보았어요. 오즈의 나라가 틀림없어. 에메랄드 시에 가까이 왔나 봐. 마침내 일행은 에메랄드 시에 둘러싸여 있는 높고 두꺼운 초록빛 성벽에 다다랐죠. 반짝이는 에메랄드로 장식된 성문 앞에서 노란 벽돌길이 끝났어요.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성문이 천천히 회전했어요. 문 안으로 들어가니 큰 방에 초록색 옷을 입은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마법사 오즈님을 만나러 왔어요. 도로시의 말에 문지기는 시에 들어가려면 먼저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했어요.
문지기는 커다란 상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안경 중에서 도로시에게 꼭 맞는 안경을 골라주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와 토토도 모두 알맞은 안경을 썼어요. 도로시 일행은 문지기를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는 찬란하게 반짝거렸어요. 거리에는 초록색 대리석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유리창도 하늘도 초록색이었죠. 사람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문지기는 도로시 일행을 마법사 오즈의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문 앞에는 초록색 제복을 입고 초록색 수염을 기른 병사가 서 있었어요. 손님입니다. 오즈님을 만나고 싶답니다. 도로시 일행은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있고 에메랄드가 박힌 멋진 초록색 가구가 놓여있는 큰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궁궐에 머무르십시오. 오즈님은 하루에 한 분씩 만나 주실 겁니다. 잠시 뒤 초록색 옷을 입은 하녀는 도로시를 푹신한 초록색 침대가 있는 아름다운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편히 쉬세요. 오즈님께서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하녀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각각 좋은 방을 안내해 주었죠. 이튿날 아침 식사 후에 초록색의 옷의 하녀가 왔고 도로시에게 예쁜 초록색 드레스를 입혀주고 비단 앞치마를 둘러주었어요. 토토의 목에는 초록색 리본을 메어준 다음 아련실로 안내했죠. 문 밖에는 오즈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련실에는 아가씨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방은 아주 멋지고 컸어요. 벽과 바닥과 천장이 온통 에메랄드로 장식되어 있었죠. 방 한가운데는 보석이 가득 박힌 옥좌가 있었고 그 옥좌에 커다란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몸통도 팔, 다리도 없는 머리에는 머리털은 하나도 없는 눈과 코와 입만 있었죠. 이상하게 생긴 그 머리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고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온 이야기며 마녀의 은구두 이야기까지 모두 말을 했어요. 절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가 고향에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이고 오너라. 제가 어떻게 악한 마녀를 죽일 수 있겠어요? 너는 이미 동쪽의 마녀를 죽였고 마법의 은구들을 신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남아있는 악한 마녀는 서쪽 마녀뿐이야. 네가 그 마녀를 죽이고 오면 너를 캔자스로 보내주마. 도로시는 다시 사정했지만 오즈는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이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허수아비가 오즈를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죠. 에메랄드 옥자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초록색 비단옷을 입은 그 여인은 물결치듯 흘러내린 초록색 머리 위에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너는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저는 집으로 만들어준 허수아비입니다. 부디 머릿속에 두뇌를 넣어주십시오. 오즈는 이번에도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이고 오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허수아비 역시 슬픔에 잠긴 채 돌아와 오즈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양철 나무꾼이 방으로 들어갔는데 초록색 옥자에 크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앉아 있었어요. 코뿔소 머리에 눈이 5개나 있고 몸통에는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가 각각 5개씩 달려 있었어요.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양철로 만들어진 나무꾼입니다. 부디 제 가슴 속에 심장을 넣어주십시오. 오즈는 이번에도 서쪽의 악한 마녀를 죽인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심장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새 친구는 오즈가 여러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에 감탄을 마지 못했어요. 이튿날 사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옥자에는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있었어요. 사자가 벌벌 떨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자 불덩어리 속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는 위대한 마법사 오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저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용기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불덩이가 잠시 맹렬하게 타오르더니 이윽고 말했죠. 서쪽에 악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야. 불덩이가 확 타오르는 바람에 사자는 놀라서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악한 마녀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도로시 일행은 악한 마녀를 찾아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했어요. 서쪽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땅은 황폐해졌고 그늘을 드리워줄 나무 한 그루도 없었어요. 지친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밤이 되기도 전에 풀밭에 누워 잠들어 버렸죠. 그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서쪽 마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가 호루라기를 불자 순식간에 수많은 늑대가 달려왔죠. 저기로 달려가서 잠자고 있는 놈들을 갈갈이 찢어버려라. 늑대들은 곧장 도로시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늑대들이 달려드는 발소리를 들은 양철 나무꾼은 재빨리 도끼를 휘둘러서 늑대들을 모두 처치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도로시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편 늑대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녀는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죠. 마녀는 또다시 호루라기를 불어 이번에는 까마귀 떼를 불러서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저것들의 눈을 쪼아먹고 몸뚱이를 갈갈이 찢어버려라. 까마귀 떼가 몰려오자 이번에는 허수아비가 나섰어요. 허수아비는 혼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다가 날아드는 까마귀들의 목을 모조리 비틀어 버렸어요. 까마귀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마녀는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다음날 마녀는 수많은 벌떼에게 명령했습니다. 어서 가서 저놈들을 독침으로 쏘아 죽여라. 벌떼가 날아오자 허수아비가 말했죠. 내 몸속에 있는 짚을 꺼내서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에게 덮어줘. 그렇게 숨어있으면 벌에 쏘이지 않을 거야. 양철 나무꾼은 시키는 대로 했고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고 사자 옆에 눕자 양철 나무꾼이 허수아비의 몸에서 짚을 꺼내 새 친구들을 덮어주었어요. 벌들은 양철 나무꾼에게 달려들어 침을 쏘았지만 벌침이 양철을 뚫을 수는 없었어요. 침이 부러진 벌들은 모두 죽고 말았죠. 악한 마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노예를 부리고 있는 윙키들을 불러 날카로운 창을 주며 도로시 일행을 무찌르라고 명령을 했죠. 윙키들은 용감하지 않았지만 마녀가 시키는 대로 행진을 했어요. 그러나 사자가 크게 소리치며 달려들자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금세 물러나고 말았죠. 잔인한 마녀는 마지막으로 선반에서 마법의 황금 모자를 꺼내들었어요. 이 황금 모자의 주인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3번까지 불러내어 명령할 수 있었어요. 마녀는 이미 황금 모자의 힘을 2번이나 쓰고 마지막 기회가 딱 1번 남아 있었죠. 마녀는 황금 모자를 쓰고 주문을 외웠어요.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우릉 거리는 소리와 함께 크고 튼튼한 날개가 달린 원숭이들이 몰려왔어요. 악한 마녀는 말했죠. 내 땅에 들어온 저 낯선 놈들을 처치하고 사자는 잡아오너라. 날개 달린 원숭이들은 도로시 일행에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먼저 양철 나무꾼을 잡아 바다 위로 던지고 나무꾼은 그만 납작하게 찌그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또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의 몸속에서 짚을 모조리 꺼내고 모자와 장화, 옷가지들을 둘둘 말아서 높은 나무에다 걸고 말았어요. 나머지 원숭이들은 튼튼한 올가미를 던져서 사자를 사로잡았어요. 그런 다음 마녀의 성으로 데려가 쇠창살에 둘러친 우리에 가두어 버렸죠. 그러나 도로시에게로 다가온 우두머리 원숭이는 도로시 이마에 있는 착한 마녀의 입맞춤 자국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우리는 이 아이를 해칠 수 없어! 원숭이들은 토토를 품에 안은 도로시를 데리고 하늘을 날아 마녀의 성으로 갔습니다. 도로시를 내려놓은 우두머리 원숭이가 마녀에게로 말했어요. 당신 뜻대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원숭이들은 하늘을 올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마녀는 도로시가 신고 있는 마법의 은구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도로시는 은구두가 지닌 마법을 전혀 모른다는 걸 알고 안심했어요. 마녀는 도로시에게 부엌일을 시키면서 노예처럼 부리고 사자를 길들여 마차를 끌게 할 작정이었어요. 마녀가 사자에게 엄포를 놓고 사자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죠. 마녀가 밤마다 잠들면 도로시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도로시는 밤마다 사자를 만나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성을 지키는 노예 윙키들 때문에 탈출할 수는 없었죠. 마녀는 도로시의 구두를 빼앗을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도로시는 잠잘 때와 목욕할 때만 구두를 벗었고 마녀는 어둠과 물을 무서워해서 밤에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도로시가 목욕할 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어느 날 마녀는 부엌 바닥에 마술을 걸어 도로시를 넘어뜨렸어요. 도로시의 은구두 한 짝이 벗겨지자 마녀는 재빨리 구두를 낚아채어 자기 발에 신어버렸어요. 내 구두 돌려주세요. 이 구두는 이제 내 거야. 두고 봐라. 나머지 한 짝도 빼앗을 테니. 화가 난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통을 마녀에게 냅다 쏟아 부었어요. 졸지에 물을 뒤집어 쓴 마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놀랍게도 마녀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며 녹아버렸어요. 도로시는 마녀가 설탕처럼 녹아 없어지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결국 악한 마녀는 녹아서 물로 변해버렸고 마녀가 남긴 것은 은구두 한 짝뿐이었어요. 도로시는 구두를 닦아서 다시 신고는 사자 우리로 달려가 사자를 구해주었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이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로시와 사자는 윙키들의 도움을 받아서 온몸이 찌그러진 양철 나무를 성으로 데려왔어요. 다행히 윙키들 중에 솜씨 좋은 땜장이가 있었죠. 그들은 찌그러진 곳을 펴고 부러진 곳을 땜질해서 나무꾼의 팔다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허수아비의 옷을 되찾아왔어요. 그들은 옷 속에 깨끗한 밀습을 채워넣고 튼튼한 실로 꿰매 주었죠. 이제 허수아비도 제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철 나무꾼님은 다시 와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세요. 양철 나무꾼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윙키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떠나기 전에 도로시는 찬장에 있는 황금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도로시는 황금 모자가 어떤 마법을 가졌는지는 몰랐지만 예뻐서 쓰기로 했어요. 도로시 일행은 그렇게 에메랄드 실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